오늘 아침에 참 서글픈 보도가 서로 대비되었습니다. 일본은 디플레 탈출 선언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일본의 지금 이 경제가 8분기 연속으로 성장하고 완전 고용 수준이고, 한때 거의 시장을 잃어서 망하는 게 아닌가 했던 소니가 매출 85조로 역대 최저가 되고, 이런 부분이 법인세를 내리고 규제를 줄였던 아베의 정책이 통한 거다. 기업은 핵심 역량에 집중해서 사업을 재편했고, 돈 안 되는 사업은 정리하고 R&D로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9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붐이 꺼지고 수출이 N고로 둔화되면서 그동안 수출이 프라자 합의로 80년 중반에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기업에 돈을 풀어서 그동안에 한 20년 벌어들인 엄청난 쌓여있는 돈들을 기업에 풀었고, 기업은 그걸 가지고 빌딩을 올리거나 골프장을 만들거나 리조트를 만드는 식으로 갔지요. 그랬는데 어느 천정부지로 오르던 일본의 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순간에 90년대 91년부터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들어서 재정 투입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살리려고 도로나 다리, 터널 등을 산골까지 다 짓고 했지만은 결국은 일본이 기업이고 개인이고 전부 소비를, 투자를 줄이면서 축소지향 경제로 갔고, 한때 농구공만한 일본의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장기간 빠지면서 이제 야구공만 해졌습니다. 중간에 고이즈미가 개혁을 해서 잠깐 반짝하는가 했습니다만은 다시 또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가 지금 아베 5년 동안에 다시 되살아나서 일본에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걱정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고, 그래서 한국 젊은이가 한 4만여 명쯤 취업을 하러 갔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되는 한국의 기사는 IMF 98년 이후에 지금 가난해진 사람들이 탈출구가 거의 없어서 여전히 가난하다. 98년 이후에 빈곤층에 빠진 사람 중에서 탈출한 사람은 6%밖에 안 된다라는 우울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 8년간 빈곤 유지율이 86.1%고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즉, 한번 가난해지면 영원히 가난해진다. 가난해서 탈출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향으로 이동할 확률이 낮아지면서 사회 활력도 감소되고 있다. 즉,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면서 뭔가를 해보기보다는 그냥 이 손을 놓고 넋 놓고 사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동안에 빈곤한 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이 고작 6%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접어들면서 곧바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10년을 집권했고요. 이 정권들은 입만 열면 서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고 온갖 정책을 쓰는 것처럼 했는데도요, 실제로 그 집권 기간에 빈곤 탈출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소득계층의 이동성이 저하되는 탓에 중상층 붕괴와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어 정부가 이 문제에 깊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빈곤층은 빈곤을 못 벗어나고 중산층 중에는 이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조세재정연구원의 한 연구위원회 논문에서 나왔는데요. 이 논문은 2007년부터 2015년에 각 가정에 패널을 갖다가 소득 계층에 따라서 지정해 두고
그 사람의 이동 상황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각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누고 2007년부터 2015년 동안의 기간 동안 각 가구가 다른 소득 분위로 이동했을 확률을 계산을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1분위가 제일 소득이 낮은 층이고 10분위가 최상류 소득층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가 조사 기간 중 1년이 지났을 때 같은 분위에 속할 확률이 각각 57.9%와 40.5%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반면 고소득층인 10분위, 9분위 가구가 같은 분위에 남아있을 확률은 68.7%, 45.2%로 나왔다는 거예요. 즉 고소득층은 시간이 지나도 같은 고소득층으로 유지가 되는데 저소득층은 경우에는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2단계 2분위 있던 사람이 3분위 있던 사람이 한 단계 위로 갈 확률은 19.3, 19%였는데 한 단계로 더 떨어질 확률은 22.7, 19.1%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1분위부터 3분위까지는 빈곤계층이라고 봐야 되고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4분위부터 8분위인데 이 4분위, 8분위의 조사도 보면 상향 이동할 확률보다는 하향 이동할 확률이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으로 하방 이동할 확률이 높고 중산층도 저소득층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 기간을 2년씩 쪼개서 2007년부터 2009년, 2010년부터 2012년, 2013년부터 2015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눴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동성이 악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점점 갈수록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이 줄어들고 중산층도 붕괴될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 내용에 보면 1에서 3분위를 빈곤층으로 정의해서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한 해가 지났을 때 빈곤에 진입할 확률은 평균 7.1, 빈곤을 유지할 확률은 86.1,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6.8%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빈곤의 유지율은 시간이 갈수록 매년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즉 빈곤의 고착화가 계속 이렇게 가속되고 있다는 거죠. 나이가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지역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빈곤 경험 횟수가 낮은 걸로 분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산층의 상향 이동 확률도 낮아지고 전체 계층이 위로 올라갈 확률은 다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이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즉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빈곤은 일자리가 중요한 결정 요인인데 이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이 돼야 된다. 빈곤 가구의 자녀는 낮은 교육 수준에 머물면서 빈곤의 고착화가 세대를 통해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이게 논문입니다. 제가 논문 이거 말하기 전에도요, 저는 이런 줄 알았습니다. 왜 이런 줄 알았느냐? 대한민국에 지금 한번 보세요. 대학 입시 제도의 내용을 보면 저들 때처럼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은 우리 때도요, 부잣집 애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훨씬 많았죠. 그렇지만은 그때는 가난한 집 애들 중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단칸방에 살아도 서울대학 들어가고 이러면서 연고대 가고 이러면서 그 자식대에서는 이제는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진입할 확률도 있었고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일찍 사회에 진출해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통해서 빈곤의 사슬을 끊고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올라갈 확률은 지금 학생분이 무슨 입학 사정제니 이런 어떤 몇천 가지가 되는 자율적인 대학 입시
하에서 이제는 거의 사라져 버렸고요. 제가 볼 때 없는 집 애가 학교 다닐 때부터 자신을 관리를 잘해가지고 저 복잡한 대학 입시 제도를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졌다고 봅니다. 우리 때에 비해서 한 100분의 1 정도로 돼버렸다고 봐요. 또 없는 집의 애가 일찍 사회에 나가서 계속 성장해 가면서 이 부를 일구기도 거의 어려워졌죠. 이제는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턱없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또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노인빈곤층이 절반이라서 OECD 1등이고요. 그 다음에 76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죽을 때쯤 돼서는 60%가 넘습니다. 빈곤율이. 그러니까 다수의 노인이 전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 각 정당들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을 영입하겠다 이야기하지만은 한국당 엊그제 영입 인사 발표하는 거 한번 보세요. 무슨 방송사 사장, 방송사 메인 앵커, 차관 출신. 야당인 한국당조차도 오늘날 이 정치에서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정권요, 입만 열면 소외계층 운운하지요. 문정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 한번 보십시오. 저들 스스로 학생 운동하면서 빈곤하게 젊은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이제 권력 잡았다고 여자 문제 터지는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런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 사회에 빈곤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까? 이제 빈곤은 옛말이고 전화 걸면 아, 나 임종석인데 최태원 회장 한번 봅시다 하면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빈곤층이 머리에 들어오기나 하겠어요? 툭 하면 특급 호텔에 밥 먹고, 예? 여기에 또 뭐가 빈곤을 못 벗어나게 하는가? 엄청나게 비싼 대한민국의 주거 비용이요. 그 주거 비용을 소유한 사람은 그야말로 월세 받으면서 또 가격이 올라가면서 불로소득을 벌고요. 그걸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가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벌어져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또 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곤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집을 가지는 것은 고사하고 결국 집세라도 내기 위해서 길거리에 노숙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허덕이는 상황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우리 보수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은요. 가난은 개인의 문제다. 능력에 따라서 부자도 되고 가난도 된다. 가난할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풍토를 우리 보수가 개선하지 못하면요. 이것은 그야말로 재벌의 연구소에서 보수 진영에다가 심어준 주입된 잘못된 지식입니다. 세계 최초의 구휼제도, 지금의 복지제도를 실시한 나라가 영국의 보수당 정권에서 빈민을 구휼하기 위해 식량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구휼소를 설치해서 재워주고 집이 없는 사람을 식량 배급을 해주고 다 그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영국 귀족 중에 이 구휼에 대해서 뛰어들지 않는 사람은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에요. 우리가 스크루지 영화를 보면 얼마나 주변 사람한테 멸시를 받습니까? 세계 최초로 연금을 도입한 사람이 비스마르크입니다. 독일의 철혈제상이라고 부르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연금을 도입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면 보수가요, 우리 이 사회에 거의 만연해져가는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1에서 3분위까지가 빈곤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볼 때 한국의 빈곤층이 1,500만을 훌쩍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절반에서 60%까지가 빈곤층인데 1,500만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
IMF 수석 부총재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20년 새 2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분배로 중산층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차관도 했던 립턴 부총재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 이후에 3년 동안의 빈곤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요. 한국이 지금 상대적 빈곤율이 15%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높지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 15%, 그것도 2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아마 이 지표도 별로 없는데 그때보다도 빈곤율이 더 높아서 한 16, 7%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5%만 해도 한국에 750만 명이 빈곤층입니다. 여기에 노인 빈곤층까지 더하고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빈곤율에 담겨 있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주거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나라가 겉으로 아무리 삐까뻔쩍하면 뭐 하겠습니까? 일본 한번 보세요. 수십 년간 안 되던 일을 아베라는 사람이 와서, 물론 그 사람도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사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경제가 이제는 우리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탈출 선언을 했는데, 한국은 가면 갈수록 빈곤율이 더 심해지고 있고, 하루에 36명,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13년째 자살 1위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진짜 서글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13,092명입니다. 36명이 하루에 죽고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2.5배라는 거예요. 특히 10대, 20대, 30대 청년층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자살률은, 이 노인 자살률도 이 전체 자살률의 2배 이상입니다. 한국 사회의 각종 사회 조사에 보면 이 빈부에 따라서 차별을 받고 특히 그 사람의 사회적 행동이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이 모든 통계에서도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빈곤층이 자살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더 망가져야 이걸 신경을 쓰겠습니까? 저는 이 정권이요, 지금 북한하고의 문제를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1,500만이 넘는 빈곤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마디로 손질을 하려고 나서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아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요,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이념이냐? 자기들이 좌파 이념이라고 하면 빈곤층에다가 신경을 써야죠. 저같이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이 이걸 떠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가짜 좌파니까 빈곤에 신경을 쓰지 않고 종북 친북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 정파라도 이런 빈곤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보수가 가진 미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노력,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 이 보듬어 안는 노력이 보수가 가진 전통적인 서구의 미덕이었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차갑고 냉정하고 잔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의 가치를요, 빈곤층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입장을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보수 정당들이 앞서가면서 해야 그것이 보수 정당이 서민들에게, 젊은 층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젊은 층 대다수가 앞으로는 불행해져 갑니다. 자기들은 뭣도 모르고 좌파 친북들 지지하지만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노인들이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젊은 층들보다는 노인들이 젊을 때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 되면요, 이제는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기록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 우리가요, 그것만 번지르 하면 뭐합니까?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고, 직장이, 일자리가 어떻게 잘못됐고, 더 나아가서 주거 정책이 어떻게 잘못됐고, 입시 정책이 어떻게 잘못됐고 해서 빈곤 탈출의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 브리핑에서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 생활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담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강봉우 씨 이야기가 나가고 난 뒤에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우리 보수가 항상 낮은 곳에 있는 서민이나 빈곤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 사회에서 도태되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